2021년 11월부터 이제 그 통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4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이. 맞아요. 3만 근데 지금 최근에 주택. 지금 한 9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맞아요. 하던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연말에 아파트 이제 재건축 단지가 이제 미분양 사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집값 띄우기 정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사실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외부 그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많이 또 배우고 있는 한문도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로 제가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 채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 교수님 간단히 그래도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우리 이현은 교수님의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도 애청자였는데요. 채널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저 방송 시작 전에 그 인사를 좀 나눴는데요. 교수님의 그 연구소 명칭이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4의 길 연구소. 이건 진짜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따 끝나고 나서 또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15년 정도 현업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 쪽으로 왔다가 요즘은 이제 강의하고 이제 방송 이쪽으로 이제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바로 잡히고 밝은 어떤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출연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은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강남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약간 아직도 플러스 살짝 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이제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폭풍 전야, 조금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은, 부드러운 연착륙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은 버티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방 압력에서 지금 쉽게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 지표도 이제, 모든 지표들이 상승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조정 기간이 시작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폭풍 전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냥 연착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폭풍 전야라고 하면 이거는 경착륙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 요인으로 볼 때는 연착륙이 제일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나 무주택자분들이나 또 예측이 가능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연착륙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저희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시야에서 봤을 때는 연착륙의 신호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경착륙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그 신탁회사 무궁화 신탁이 이번에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금 공고를 받았거든요. 어제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미 신탁회사 몇 곳이 유동성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태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고 그리고 몇 개 건설사가 있습니다. 조금 브랜드 있는 건설사들이 아직까지 1년 내내 우리가 벌써 구조조정 개혁한다고 한 지가 건설업계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거든요. 현장에 돌아온 모습을 제가 좀 잘 알거든요. 예전에 현업에 15년 있다 보니까 그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 다 건설사 사장님이라든지 또 시행사 사장님 여러 파트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융기관 쪽도 계시고 신탁도 계시고 그럼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따로따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니까 이게 좀 연결고리가 좀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신탁사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신탁이 매입 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기관이 현장에다 돈을 대출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출기관이 주저주저 할 때 신탁사가 자금관리뿐이 아니라 대출기관한테 우리가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시행사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신 그 대출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매입 약정 형태로 시작한 사업촌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탁사가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시행사는 물론이고 대출 기관도 같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궁화 신탁이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아, 네네. 완전히 터진 건 아니고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아는 업계 상황은 무궁화 신탁뿐이 아니라 네네. 다른 신탁 한두 개도 좀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되지면 신탁사뿐이 아니라 시행사하고 대출기관하고 같이 리스크에 노출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심리가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돼가지고 조금 압박감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네. 좀 경제 우리 심리에다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땐 경착륙 가능성이 좀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네. 2022년 이제 네. 하반기에 이제 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이제 급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부동산 네. PF 문제가 막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네. 문제를 이제 막 노출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연말에 이제 네. 둔촌 주공 맞습니다. 아파트 이제 재건축 단지가 이제 미분양 사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둔촌 주공 이병 살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집값 띄우기 정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약효가 이제 좀 떨어지면 다시 또 이제 가격이 네. 떨어지려고 하고, 그게 지난해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40조 원 뭐 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소진되니까 후반기에 다시 또 좀 떨어진다 하니까 올해는 다시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20조 원 플러스해서 각종 뭐 디인돌 대출이라든가 맞습니다. 버팀목 네. 대출 등등 이런 이름으로 해서 무려 55조 원을 풀고 뭐 이러면서 네. 집값을 막 띄우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정부가 이렇게 띄우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발이 잠깐, 그러니까 약을 잠깐 먹을 때, 어떻게 보면 링거 주사액을 막 몰핀 맞는 맞을 거예요. 때, 몰핀 주사를 막 놔줄 때 그때는 잠깐 살아난 듯 하다가 네, 맞아요. 어쩌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십니다. 그런 지표가 뭐뭐 있을까요? 우리 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일단 거래량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거래량이 못 받쳐줍니다. 서울이 우리가 이제 서울 아파트 숫자가 2008년도 그 시점에 한 134만 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한 170만 채 좀 넘어서 넓게는 174만 채까지 보는데요. 그럼 벌써 비중으로 따지면 3, 40만이 늘었으니까 한 25%, 30%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디 기준으로 얘기하십니까? 서울 지금 말씀입니다. 네네. 네,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고 전국도 비슷합니다. 비율이. 네네. 그러니까 전국은 사실 아파트 비율도 더 많아요. 많은데 이제 더 많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서울은 덜 지어졌잖아요. 어떤 입지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그러면은 모수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인구 증가랑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래량이 하락기든 상승기든 그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수준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09년도에도 13 대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발표한 내용들에 한 10 몇 가지 발표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13 대책이죠. 그때는 2사고 대책을 비교해 보면은 한 90%가 같다는 걸 제가 찾아가지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1000건으로 내려왔던 주택 거래량이 서울의 경우에 매달 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요. 9,000건까지 찍습니다. 네네. 9,000 몇 건까지. 네. 10,000건 가까이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 2006년도에 우리 지금 연끌처럼 그 최고를 찍을 때가 그때는 16,000, 7,00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비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정책을 썼잖아요. 2번을 썼는데 한 번은 한 6,000건에서 그쳤고 네. 한 번은 8,000, 저번 달에 9월 기준이죠. 저번 달 9월에 8,000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볼륨으로 따지면 3, 4천 건이 부족한 거예요. 평균에 네. 따지면. 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수요의 어떤 펀더멘탈? 실수요자들의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지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거든요. 그렇죠. 매물이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어도 그나마 이게 좀 지표가 하방인데 매물은 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통계 역사상 최대를 찍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지표는 또 이제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이 2020년, 21년 뭐 또 그 전에도요. 17년부터 경매 물건이 2008년도에 최고 찍고 나서 이제 계속 저점인데 그 수준이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아파트가 한 20, 30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저번 달에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거든요. 380건. 그러면 열 몇 배 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낙찰률이죠. 그러면 그것이 소화가 되면 좋은데 낙찰률이 40%대거든요. 60%가 유찰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 경제 이론 저보다 잘 아시지만 교수님이 수요 공급 법칙에서 다른 조건들이 뭐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경매 물건을 비롯해서 매물이 늘어나고 하면 가격은 하방 압력이 맞잖아요. 그러면 네네.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 주신 정부가 정책 자금과 여러 가지 건설사를 위한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수요를 일으켰잖아요. 인위적으로. 근데 그 수요도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지금 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유효 수요는 정말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매물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줄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부분이 현재도 그 조정의 폭이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요. 외부 충격이 있으면 심리가 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제 경착륙이 될 수 있다는 이제 논리를 이제 제가 좀 세워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잘 이제 현재 돌아가는 그 지표를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아마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도 이 아파트 가격도 결국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라고 한다면 일단 실제 체결된 게 이제 수요고 그게 이제 매물이 이제 9월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8천 건 정도 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지난 10월은 아마 더 떨어졌을 거라고 네, 저도 3,000건대로, 2,000건대로 떨어졌죠.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공급은 실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이제 네. 신규 분양이라든가 신규 입주 아파트만 가지고 자꾸 이제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공급은 구주택의 매물이잖아요. 그 네, 구주택의 그렇죠. 매물이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역대 최대급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실 그 통계를 제가 최근 거 봤는데 아, 네. 2021년 11월부터 이제 그 통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4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이. 맞아요. 그다음에 3만 지금 최근에 7천 지금 건대. 한 9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네, 가 있는데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막 이렇게 이제 왔다 아, 갔다 맞아요. 하던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이상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집이 지금 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인구적인 네. 측면도 있고 수급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금리 때문에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산 사람도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네.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정작 한쪽에서는 아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그리고 인구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그 실제 그 이 주택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젊은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고 또 실제 이 가계소득은 가계소득대로 이게 사실은 거의 명목 가계소득조차도 지금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이걸 누가 이걸 수요를 뒷받침할 거냐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시장 원리로 보면 네. 가격이 이게 올라갈 수 없고 떨어지는 것이 많다. 네, 그러니까 네. 바람직하게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되는 네, 것이 네. 좋은데 정부는 뭐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것도 막 불안해가지고 이것을 막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막 쓰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 도리어 가격이 막 도리어 막 강남만 막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도리어 부동산 양극화도 일어나고 네. 세대 간의 어떤 그러한 양극화 네. 주거의 사다리까지 막 걷어차는 이러한 상황이 막 돼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아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그래도 지금 가격이 이거 계속 떨어지면 아 이것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에 전반적으로 더 죽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자들이 더 죽고 그래서 건설 투자가 더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이 가뜩이나 지금 막 어렵다고 하고 그래 내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뭐 국내외 그런 기관들이 다 이렇게 예측을 현재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그 박상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네.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무려 55조 네. 원의 그 정책 자금을 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암울하죠, 개인적으로. 지금은 누가 봐도 긴축을 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은 총재가 계속 주장이라보다는 논리가 다 있잖아요. 보고서도 있고. 그 최근에 전 이제 한은 금융국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요점이 뭐냐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해보니까 가계부채가 어느 수위를 넘었으면 소비가 완벽하게 감소되는 보고서들이 너무 많고 검증이 많이 된 거예요. 돼서 얼핏 들으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었으면 소비가 이제 성장이 아니라 감소하기 시작하고 약화되기 시작하고 전체 경제에 스며드는 아픔이 시작된다.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알고 계시고 또 한은이나 금융당국자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부동산의 어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부동산이 충격을 받으면 이게 연쇄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하고 어렵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걸 안 가다 보니까 IMF로부터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있죠, 공무원들이. 내 때만 안 터지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유지해 가다가 다음 정부 하면 터지겠죠. 뭐 이런 아주 얄팍한 공무원들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표현이 잘 안 또 이제 되는데. 폭탄을 계속 돌리는 거죠. 이제. 네네. 폭탄 돌리기를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신생아론이 올해 나왔을 때 말씀 주신 대로 30조 조금 안 되게 던졌는데 8월 달까지가 7조밖에 안 나갔어요. 20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머리를 써가지고 돌린 게 갑자기 그 생애 최초 대출자 그분들을 금리를 갖다 1% 2%짜리 던지니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만약 집값이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1, 2%라면은 5억일 때 3, 4%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값을 싼 이자인 것처럼 속인다고 봐요, 저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가야 할 방향은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점은 폭탄 돌리기로 내 때는 넘기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국세 무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이게 도대체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답은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 때는 그냥 넘기자. 뭐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픔은 결국 국민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큰 책임이 있고 네, 맞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을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현재 정부고 네, 또 이제 정치인이고 이런데 맞아요. 이제 그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만 어떻게 잘 넘겨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안타깝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 신생아 대출 말씀하셨는데 특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더 싸게 줄 테니 그렇죠. 돈 빌려가지고 집 사라 그럼 뭐 애기 낳으면 더 이제 플러스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이고 뭐 생애 최초에 뭐 그러한 어떤 주택 구입할 때는 또 뭐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언뜻 들어보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시중 금리보다 이렇게 보니까 뭐 싸게 해서 뭐 5억이든 10억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그랬는데 그래서 한 5천만 원 이득을 봤다고 그래요. 이자 차익이. 네. 근데 집값이 한 1억, 2억 막 10억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고 누가 네, 책임질 거냐는 거고 정확하십니다. 두 번째는 네. 반대로 집값이 올랐어요. 네. 올랐으면 그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네. 다시 또 그 젊은 세대가 다시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해야 되고 다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싼 값으로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그냥 금리 좀 싸게 해서 5천만 원 좀 더 혜택 받다고 해서 그 혜택을 받은 거냐 실제는 더 어렵게 상황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득권이 띄우는 거죠. 젊은 층들 진짜 젊은 사람들을 정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정확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보다 더 과감하시구나. 부채를 이 네. 부채가 있잖아요. 네. 보면 기업 부채가 있고 이제 가계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는데 네. 기업 부채 중에서도 제일 나쁜 부채가 지금 이 소위 건설 관련된 부채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 네. 우리나라 부채가 시행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자본이 한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억짜리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자기 돈은 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로또예요. 나머지 돈 다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분양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분양 그 할 때에 그 가격도 높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막 진짜 했어요. 위험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툭 터진 거잖아요. 툭 터지니까 그러면 그 시행사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건설사들이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결국 책임을 지도록 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막 위험 부담을 막 짊어가면서 막 그런 그 과잉 투자한 그런 업체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줘야지만 네. 그 기업이 갖고 있던 그러한 뭐 땅이라든가 아니면 뭐 맞아요. 하고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건설 그 사업이 더 싸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통이 그걸 되죠. 가지고 더 맞아요. 건실한 기업이 이제 더 싸게 이제 주택을 공급할 정확하십니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도리어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가 그 부채를 갖다가 계속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부동산 PF가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빚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정확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나쁜 정책이다.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네. 제가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야기하면서 서로 뭐 토론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아, 제가 생각이 너무 추천을 비슷해서 해드리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좋죠. 어떤 분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해버리면 제가 힘드는데 이게 좋은 뜻에서 네. 너무나 이게 서로 생각이 정말 이게 정말 맞는 생각 아니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맞아요. 만약 제 생각이 많이 틀리다고 하면 저는 건교부에서 네. 박상우 장관께서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못 부를 아니면 거죠. 이거를 갖다가 정말 담당하는 실국장 정말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우리 얘기가 틀렸는지 누구 얘기가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저는 제의도 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망 다니죠. 그러면 도망 다닌다는 표현은 또 명예훼손 걸리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되면 정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안 되면 피켓 들고 가서 데모까지 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어요. 정말 제가 교수가 좀 어떻게 이렇게 과격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저는 왜냐면 이제 전반적인 제 채널은 이제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경제를 네, 이야기하잖아요. 경제를 하시니까요.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고 세계 경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 네, 발전해서 그렇죠.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건데요.